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크립토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아주 그 화폐 혹은 스톡, 주식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화폐적 접근법의 첫 번째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화폐, 그다음에 주식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접근 방식이 머니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화폐 정책을 피고 화폐 속성 그대로 그렇죠. 크립토로 구현을 해놓으면 맞습니다.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접근 방식이고 첫 번째 머니 접근법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화폐의 기능 충실화 전략입니다. 그렇죠. 머니 접근법 두 번째는 어떤 뭘까요? 거냐? 보면 화폐 활용 빈도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렇죠. 활용 빈도라 하는 게 좀 명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수요를 만들어 창출하고 수요를 유지하는 거. 쓰게끔 많이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이 거죠. 그걸 계속 많이 써야 되면 그게 바로 화폐의 가치를 되는 하는 거죠. 거거든요. 교환의 그렇죠. 기능을 충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내느냐 혹은 본질적인 수요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화폐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해 주시죠. 화폐 활용 빈도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이더리움 보면 이세리움에서 ERC20, ERC20를 만들면서 EVM 위에 쉽게 토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ICO 할 때 이더리움을 받는 거야. 달리기 천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ERC20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ICO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당연히 이더리움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다 사야 돼. ICO 참가하려면 당연히 가치가 오르죠. 범용성과 호환성을 뒀는데 거기에 그 자금 창구로서의 길은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ERC20 토큰이고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 다음에 ICO를 할 때는 다 이더리움을 받으니까 그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렇죠. 수요를 창출시키는 방식이죠. 스팀도 SMT로 왜 가느냐? SMT로 ICO 하려면 스팀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더리움 전략하고 똑같은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활용 빈도를, 활용 수요를 극도로 창출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축통화 그 기축통화 아니지만 플랫폼에서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 이오스나 아이콘이나 이런 거 보면 플랫폼 코인들 보면 뭘로 활성화하느냐? 우리 대 많이 출시해라. 수요를 어떻게 늘리냐? 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뎁의 기반 기술도 이오스나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쓰는 ICO 할 때 화폐도 뭐 이더리움 하고 섞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이오스로 ICO 다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오스하고 아이콘은 또 제3세대 그 플랫폼 코인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 합의 알고리즘으로 디포스를 하고 있잖아요. 디포스가 증인들을 두는 거고 사실 증인들을 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불세랑 쫄보에서 많이 설명한 스테이킹. 쉽게 얘기해서 코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돼. 묶어둬야 돼요. 묶어두려고 그러면 1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개가 묶여 있으면 사실 5천만 개는 이미 수요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5천만 개의 수요를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물량을 안으로 잡아주니까 그 ICO를 하려면 이오스나 이런 걸 더 써야 되는데 물량이 이미 딴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선거용이든 아니면 BP용이든 스테이킹해서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공급이 적고 수요는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를 높이는 어떤 전략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코인들 보면 거래소 내 타 코인 할 때 우리 거래소 코인을 써라. 그래서 활용 빈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 거래소 코인 쓰면 좀 더 할인해줘. 수수료를 깎아준다. 거래소로.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 깎아주는 것도 사실은 그 거래를 확 빈번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깎아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래소 코인 용도가 점점 활용 용도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ICO도 우리 코인으로 하게 되면 ICO 상장 수수료, 대폭 할인이나 이런 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오면서 차용하면서 더 확대 전략을 아이디어를 계속 넣는 거예요. 진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해서 보면 팻 프로토콜 전략이죠. 팻 프로토콜 또 모르시겠는 분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웹에서는 TCP/IP가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도 올라갔는데 서비스 레이어가 컸는데 TCP/IP의 가치보다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그 인터넷 근원 기술 위에 올라간 애플리케이션의 가치가 대부분의 밸류를 차지했다. 근데 그 블록체인 세상으로 오면서는 팻 프로토콜 블록체인 자체가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 생태계가 꾸려지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른 ICO 가려면 ICO나 이런 걸 뭐 토큰이나 이런 거 발행하려고 그러면 이더리움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프로토콜 코인의 그렇죠. 가치가 계속 커진다는 게 셀프 그렇죠. 프로토콜 전략의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냥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코인과 연결되면서 코인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프로토콜의 가치가 높아진 거고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프로토콜을 맞습니다. 두텁게 만들기 그렇죠.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스탁 접근법. 스탁은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요? 스탁 접근법은 뭐 주식 시장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느슨한 접근법이 있어요. 우선주 방식. 느슨한 접근법. 느슨한 접근법. 제가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만든 거죠. 뭐. 아무도 안 만들었으니까. 느슨한 접근법. 보유자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배당을 좀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을 못 받으면 사실은 주식 그 회사 제도에서도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배당을 거의 안 해주고 상장할 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전략을 피다 보니까 우선주도 의결권은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과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배당은 뭐 유명한 스팀. 스팀 파워가 있으면 그냥 15%씩 배당 떨어져요. 은행보다 훨씬 좋은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갖게, 사람들이 많이 갖게. 그러니까 배당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도 BP하게 되면 신규 인플레로 생기는 걸 가지고 배당식으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블록 프로듀서라고 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 그만큼 서버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보전해 주는 거죠.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방식도 있고 배당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내재 가치를 위해서. 왜냐면 화폐, 크립토라는 거는 화폐랑 스탁의 중간 정도를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 방식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의결권은 뭐 어떤 보팅 라이츠 있느냐? 증인 투표, BP, 뭐 증인이나 BP나 뭐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선거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의결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하드포크 친다고 할 때 그런 의결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체인상에 담으면은 온체인이 되는 거고 그걸 따르게 하면 오프체인이 되는 거고 저것도 거버넌스 편에서 그래서 이거 다뤘고 자세히 온체인을 할 때는 마치 커뮤니티 방식처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파워, 이 파워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찬성이 많거나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하는 거고 바로 안 되는 경우에는 리책 바로 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선주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스팀 같은 경우가 스팀 파워로 해가지고 그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면 다시 역으로 전환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정책들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컨버전 할 때 어떻게 1대1로 바로 컨버전 시켜줄 거냐 베스팅 피리어드는 얼마나 묶어두는 줄 기간을 거냐 얼마나 둘 거냐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의결권을 줄 때 이 잠깐이라도 스테이킹 방식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이게 방금 전에 산 건지 언제 산 건지 구분하기가 시점을 끊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베스팅 피리어드가 의결권을 주는 경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스타트 접근법 두 번째 적극적 접근법입니다. 느슨한 접근법에 이어 적극적 접근법. 시장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 야, 우리 돈 많이 벌거든.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코인 일정 부분 사가지고 소각해 버릴게.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코인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바이낸스 1년에 거의 1조 가까이 벌어요. 야, 우리 그냥 영업이익이 20% 정도 코인 사가지고 소각해 버릴게. 코인 가치 계속 높여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후원비도 마찬가지. 20% 정도 사가지고 해킹 되거나 손실 보면 이걸로 메꿔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방식을 거래소 코인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주의 가치와 코인의 가치를 일부 연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코인 소유자들은 주주가 아니거든. 바이낸스 코인의 그 바이낸스 회사의 주주가 아닌데 바이낸스 회사의 가치를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코인 가지고 거래도 더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 성장의 가치 일정 부분은 인정해달라. 기여를 했으니 그거 인정해달라.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코인 소유자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회사의 거래소 이익을 다 주면은 거래소도 주주들이 맞습니다. 이의 제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초기 자본금 돼가지고 네, 거래소 그렇죠. 셋업했는데 네, 왜 네, 코인 네. 소유자에게 맞습니다. 다 주냐.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합의해서 뭐 조금씩 줄 수도 있고 네. 거래소의 주주들 어차피 거래소는 상장 잘 안 가거든요. 거래소의 주주들하고 코인 소유주를 초반에 코인 알로케이션 할 때 비슷하게 그렇죠. 온라인 시켜가지고 나눠주면 결국은 다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나 이런 걸로 굉장히 안정적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ICO를 직접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다만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으니까 ICO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ICO의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해 준다든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그 이해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어쨌거나 크립토의 내재 가치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부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이 있느냐를 지금 머니의 관점, 스탁의 관점 두 개로 나눠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옵션별로 기능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 크립토도 근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도 반론을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분산화된 원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 서버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 디센트럴라이즈된 이 분산 서버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냄으로써 아무런 수학적 문제, 기술적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지난 몇 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국가가 자기네가 어떤 화폐를 가질 때 내재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거를 이미 증명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내재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의 철학의 어떤 가치를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얘기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혹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가치만을 가치라고 할 수 없고 다른 가치에도 충분하게 동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